자, 교수님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핵가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구수가 많이 안 늘기 때문에 뭐 주택의 공급성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택이라는 것은 또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멸실주택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통계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정부에서 뽑는 통계의 오류와 그다음에 민간에서 뽑는 이제 통계의 오류가 서로 이제 부딪히기 마련인데 민간과 이제 공공이 같은 어느 정도의 그 타협적인 통계안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될까요, 그게? 지금은 이제 정부대로의 통계와 민간 나름대로의 통계를 보게 되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방법을 좀 많이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본의 숫자를 좀 많이 늘려서 통계의 유의성을 많이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변창흠 장관이 그 통계 표본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했습니다. 한 4~5배 늘린다고 했는데 네. 뭐 근데 또 늘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뭐 민간 통계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통계를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직접 통계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요? 민간 자료를 국가가 지금 열어놓은 정부 공개 3.0 자료를 가지고 제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뭐 제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통계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아이고 교수님 처음부터 뭐 민간 거 보신다고 하시지. 저 같은 경우는 저 부동산 거랑 그다음에 민간 거랑 저 그거를 약간 조합을 해봐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저는 또 뽑아요. 예. 뭐 정부 걸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민간 것도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 나름대로 보는데 그 방법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놓치는 부분들이 아파트에만 너무 지금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연히 이제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뭐 다세대주택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연립주택 이런 것들도 좀 더 통계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량이 있고 건축 착공량이 있기 때문에 건축 착공은 바로 보게 되면 건축법에서 건축하는 뭐 연립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뭐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되면 짓기 때문에 그 중간에 통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계가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아마 건축 허가량을 통해서 좀 통계를 좀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의 기간을 주고 또 1년 동안 연장을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량을 통해서 통계의 숫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좀 전에 또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멸실주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참감을 해서 정확한 통계 구조가 나오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 통계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교수님 상가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코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경제하고 가장 밀접했던. 그렇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그 주위에 유동 인구가 일단은 많다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 상가와 신도시 상가, 그 다음에 수변공원 상가, 그 다음에 대학가 상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가 유형이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우리가 구도심 상가를 보게 되면 인구의 유동이 지금 없게 되면 상가가 많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의 유동들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들은 그 영업의 매출 자체가 상가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는데 이러한 유동 인구가 실제로 그 유동 지역에서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상가의 수익률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유동 인구가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그 유동 인구가 그 유동 지역에 있는 상가를 찾을 수 있는 이 통계적 범위만 정확하게 표시가 된다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수님 저는 강원도를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 강원도에는 관광 지역이 있습니다.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 같은 그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은 시군이 있고요. 네. 관광객이 없는 시군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교수님께 말씀하신 건 상가는 이동 인구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속초나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들은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까 현지에 그 전입된 인구가 있지만 또 그 관광객 와서 돈 쓰고 가는 게 있어요. 예. 그 와서 관광객들 온 것 같은 저는 그걸 경제 인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전입 인구와 경제 인구가 있는데 제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구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관광 경제 인구하고 네. 그런 걸 딱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네.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그 유동 자금이 돌려고 하면 이동 인구가 돌면서 경제 인구가 돌더라.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있는 도시들은 그나마 꾸준하게 계속 그렇죠.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을 하는 명소가 많이 없지만 네. 또 관광 명소 상권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행 온 사람들은 거기다가 네. 이제 매출을 올려주고 가는 편이죠. 네. 그냥 차를 타고 왔다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구도심 상권하고 상권 분석 방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얼마만큼의 이제 수요자가 이제 매출을 얼마만큼 올려주고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교수님 토지 마지막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지역과 택지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택지지구는 상대적으로 좀 그 원거리에 좀 많이 존재를 하면서 규모가 좀 많이 큰 편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이제 스스로 택지 조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힘들죠. 예. 이제 현재는 이제 남아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 조합을 통해서 조합 물량을 이제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이러한 형태밖에 되지가 않는데 지금의 여건에서는 그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지와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도시가 이제 장착되기 전까지는 정착되기 전까지는 약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구도심의 경우를 그대로 밟아가는 전철이 되지 않을까. 구도심도 처음부터 이제 구도심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택지지구는 맨 처음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점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유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제 좀 택지지구가 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라고 이제 여기는데 한 5년 정도까지는 그 공동주택을 짓는 이 단지들도 순차별로 짓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제 입주를 하는 단지는 그냥 유령의 도시에 산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 상가는 모르겠지만 일반 근린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건물을 짓지 못하는 분양만 받고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겸용주택 같은 경우도 주인이 직접 소일거리로 2층에 살면서 뭐 1층은 세를 준다든지 물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이제 상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체 토지를 받은 이제 우리 그대로 환지이기 때문에 그 환지를 받은 그 입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상가가 이제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일반 상가가 되기 때문에 약 한 70%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제 겸용주택,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이 상가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나중에 모자라는 나머지 30%도 진행되기 시작하고. 그 상가가 이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이제 주차장 부지가 맨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는 게 보통은 이제 건폐율이 한 30%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업종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자동차 뭐 카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30%의 건물을 짓고 70%를 이제 주차장 용지로 쓰는 것들은 나머지 상권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토지 시장을 이제 택할 때도 이러한 순차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투자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신도시 신택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 아파트 이런 거 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저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엔 저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왜 투자를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택지는 이제 그렇고 이제 택지는 주로 이제 그 위성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위성 도시와 그 새로 생겨나는 이제 신도시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도시 외 지역. 이제 실제로는 이제 도시지만 서울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도시 외 지역입니다. 도시 외 지역의 투자는 이제 이렇고 실제 이제 도심 속에 있는 토지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해당 용도 지역과 그 지구의 형태를 보고 과연 이제 어느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허그라는 이러한 곳에서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제 공적 자금 부분에서 많은 이제 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단독주택을 철거하여 토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도심 속 토지는 그런 공적 자금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교수님 뭐 그냥 줄줄줄 쫙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니까 속 시원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네. 아직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곳들이 그 서울 집값이잖아요. 네. 서울 집값이 좀 저 나름대로 좀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도 서울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주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서울의 가격은 그 쉽게 하락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룡처럼 먹기만 먹으면 계속 덩치가 커지는가? 다시 말하면 서울에 집만 있으면 계속 끝까지 집이 오를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값을 보는 것도 그 과연 이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입세대 인구입니다. 과연 이제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전출 세대와 그다음에 서울로 들어오는 전입 세대의 이 차이가 과연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울의 공급이 아무리 딸린다 하더라도 경기도로 이주하는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산다 하면 이제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PIR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득 대비 진짜 집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PIR 비율이 그 10을 넘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은 10을 벌써 넘어버렸습니다. 그 영가를 말씀은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막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서울의 지금 집값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향후에는 좀 보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합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3기 신도시 물량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만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서울은 지금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것이고, 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 시점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기 신도시의 공급과 이번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내놓은 그 서울 도심 내의 과연 공공택지라든지 또는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의 합류, 그 다음에 택지지구, 이러한 것들이 총통합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서울의 공급물량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좀 가격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화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제 좀 우려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급등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지금 이제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왜 공급이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단기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나, 이제 변창흠 장관이 말한 공공택지라든지 공공물건과 상기 신도시의 그 빠른 입주,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빠른 심사를 통해서 빨리 공급량을 해결하게 되면 차츰차츰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단기보다는 중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서울 집값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서울뿐만 아니라 5대 광역시에도 네. 공공 재개발, 재건축, 공공 주도를 했는데 광역시의 경우는 이제 특별시인 서울시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광역시와 특별시 같은 경우는 손바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가 덤빌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광역시 중에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지역은 좀 주의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이제 투기꾼들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은 실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주는 지역보다는 네. 투자자가 물건을 사는 아무래도 대도시, 네. 그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 다음에는 이제 인구 100만이 이상 되는 네. 시구를 가지고 있는 시, 네. 그 다음에 도청 소재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번져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구 30만 이하라든지 아마 이런 쪽은 투자성이 굉장히 많이 약해 보였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손바꿈을 할 때 투자자에게 손바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수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손바꿈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자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교수님. 네. 또 그 실수요자들이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멸실주택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못 사는 집들도 그 인구가 적은 데는 더 많아요, 주택들이.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예. 신규 아파트라든지 새 거로 자꾸 갈아타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20만 인구밖에 없는데 주택이 이제 10만 개가 있어요. 네. 그럼 절반이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한 2만 개 정도는 사람이 살 집이 못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갈아타는 그런 그 소도시들도 있더라. 네. 그래서 그 공급은 이제 우리가 양보다는 질로 가는 시대가 좀 되다 보니까 네. 그런들도 소도시 나름대로의 지역별로 그렇죠. 이런 특성이 있죠.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도 뭐 이렇게 보면은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살 집이 못 되는 집 같은 경우는 좀 뭐 폐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얻은 사람이 이제 살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새 집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선호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그 측면을 봤을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미분양 아파트 있잖아요. 네. 미분양 아파트도 사실은 새 아파트의 선호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개가 안 되거든요. 지역별로. 예. 뭐 그런 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이전에는 30개가 넘었을 때도 참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7개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5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원도 원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이제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맞물려 있는 지역이고 서울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근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들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지만 어느 정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전을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면서 미분양 지역은 상승 여지가 반드시 있다. 빠진 만큼 더 오른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게 미분양 지역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기업도시, 혁신도시로서의 개발성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이러한 개발 호재 때문에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만 되어준다면 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좀 더 좋은 투자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히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이제 실수요자가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호재나 이슈나 그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주가 좀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수요자가 없지 않고 이제 기업도시, 혁신도시들이 원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내에서는 이제 원주가 현재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지만 좀 상승 여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미분양이면서도 이런 것들이 상승할 여지들이 실수요자들이 받칠 수 있는 도시가 원주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뭐 부동산의 빈틈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거 대한민국 전체를 교수님이 장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고요. 역시 그 큰 폭의 그림을 가지고 빈틈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시야를 가지고 하신 것도 여태까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보시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실수요 주택을 매입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역시나 기대 못지않은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